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2주 전에 그 최준영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우리나라 의 세금 제일 많은 게 뭔지 아니? 소득세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세금 걷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많아졌어. 3년 전만 해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3대 3대 3이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 근데 지금은 소득세가 5고 나머지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 통장에서 쑥 나가고 있는 게 그 돈이었나? 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득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네. 있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드렸었는데 소득세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지금 골고루 내야지. 왜 우리만 자꾸 더 가져가는 건데? 뭐 언제 그렇게 많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봤더니 소득세였다. 소득세가 이제 새는 구멍이 있었다. 네, 그래서 소득세 과표 구간을 뭐 그냥 옛날 걸 그대로 쓰니까 월급은 오르긴 오르지만 그게 월급 오르는 겁니까? 그냥 물가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20년 전에 네. 8천만 원 받으면 우와 뭐 거의 뭐 회장님이세요? 뭐 이랬는데 8천만 원 좀 여기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네. 옛날에 회장님이 내던 세금을 네. 이제 아무나 다 내고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소득세 세수가 늘어나지.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다. 그래서 김상훈 기자님이 추가로 또 예. 어려운 세금 얘기 열심히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재밌습니까 오늘? 재미없습니까? 사실 세금 얘기라 조금 어렵기는 하죠. 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도 그래 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세금이 나간다는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증세를 하고 있었다. 네, 뭐 제가 명명을 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학계에서 그렇게 명칭을 두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게 지난주에 최준영 박사님 보여주셨던 지지난주죠. 예. 표의 핵심 같은 건데 2008년 15년 전이죠. 그때 보면 3대 세목이 비슷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소득세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15년 전에는 27.4%였는데 지금은 36.9% 네. 이렇게까지 늘었다. 야. 대신에 법인세나 부가세,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소득세는 3배가 늘었고 예. 법인세는 2배, 어. 부가세는 1.5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 건데 네. 뭐 이게 소득세만 이렇게 늘어난 여러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이유만 있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최근에 집값이 확 오를 때 2, 3년간은 주택 거래가 많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게 양도소득세가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 이런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우리가 월급에 자동으로 이렇게 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게 물가가 반영이 돼서 계속 이렇게 과표 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 과표 조정을 제때 하지 않게 되면 묵히게 되면 이거야말로 감춰진 증세다. 그래서 학계 용어로는 브래킷 크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숨겨진 증세, 감춰진 증세라고 명명을 한다. 학계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브래킷 크립. 브래킷. 브래킷? 브래킷은 가로. 브래켓. 가로라는 뜻이고.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거 맞죠? 그런 브라켓. 거 같습니다. 브라켓. 그 뒤에는 뭐라고요? 크립. 기어가다 하는 거? CREEP인데 제가 정확히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는 잘 하여튼 모르겠더라고요. 몰래 하는 얘기다. 감춰진 증세, 몰래한 증세. 이거지? 어려운 얘기를. 역진적 뒤로는 안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숨겨져.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세 그 세율을 바꾼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소득 세율은 그대로 있어요. 과표가 그대로 있죠. 과표로 5천만 원 이상이세요? 그러면 얼마 몇 퍼센트 내셔야죠. 그렇죠. 뭐 1억 이상 버세요? 그럼 얼마 내셔야죠. 이렇게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점점 갈수록 소득이 좀씩 늘어나니까 네. 내가 원래 5천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더 많은 세율 구간에 들어간 사람이 자동으로 많아진다. 그래서 요 구간 과표 구간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턱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조금 상황 설명 다르긴 합니다. 잠깐 네.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우리나라 과표 조정 히스토리를 제가 다 정리를 해온 거예요. 1994년에
그러니까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과표가 이랬어요. 400만 원이 5%. 예. 그래서 6,4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45%였습니다. 예. 당시 6,400만 원이라고 한다는 꽤나 큰 돈이잖아요. 6,400만 원 넘으면 너 진짜 부자구나. 그때 당시에 6,4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짜장면이 2,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3만 그릇 살 수 있는 돈이고 당시에 제가 찾아봤더니 개포 주공 4단지 11평형이 그 1994년 말 기준으로 8,700만 원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이던 거예요. 네. 연봉 자체가. 연봉이 그 정도 돼야 최고 세율을 받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6,400만 원이면 이 정도면 이 정도 세금 낼 만해라고 네.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96년, 2002년, 2005년 계속 과표 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1996년에는 8천만 원으로 과표가 조정이 되고 대신에 세율은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2002년 비슷하게 오다가 2008년도에 예. 8,800만 원으로 과표가 오르고 세율이 35%로 낮아진 예. 이때 2008년 과표 조정 이후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 밑에 보시면 최고 세율 구간이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예. 거의 뭐 변함없이 아. 이 세율이 이 과표가 계속 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변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3억짜리도 신설되고 이거는 5억짜리도 신설되고. 그렇죠. 3억 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세율을 높이겠다 하는 예.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만 있었던 거지 사실상 1.5까지는 그 과표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소형 아파트 한 채 있는 정도를 1년에 벌어야 최고 세율인데 세율이었는데 지금은 고세율을 연봉 1억 5천만 돼도 내고 있다. 그렇죠. 1억 5천으로 요즘 무슨 강남에 아파트를 소형을 사냐. 택도 없는 소리지.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어. 그래서 사실 뭐 아파트 가격으로 이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예.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1994년에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00입니다. 예. 그래서 1994년에는 그 절반 정도인 49.8, 2008년도에는 81.7, 그리고 2023년이 되면 111.6까지 올라서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37% 정도 오른 거예요. 물가가. 물가가. 예. 그러면 사실 그 화폐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얼마, 지금의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도에 8,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어떤 금액이랑 등가인 거냐. 예.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명목 금액을 올렸지만 실질 가치로 봤을 때는 딱 그 정도 금액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과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네. 문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2008년도부터 2023년 15년 동안 한 번도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8,8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예. 2023년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15년 전에 8,8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랑 가치가 같은데 그렇지. 세율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그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내고 나의 그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소득 세율이. 맞습니다. 2008년에 한 번 하고 더 이상 한 번도 안 했어요? 2008년에 하고 여기 다시 보여드린 것처럼 2008년에 이렇게 골간을 만들었죠. 그 뒤로는 이렇게 최고 세율 구간만 추가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2023년에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세율이 그 뭐 과표가 1,200만 원인 것을 1,400만 원, 4,600만 원인 걸 5,000만 원으로 이 부분만 살짝 바꾸긴 했는데 2023년에 살짝.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도 안 바꾸구나 진짜. 일 안 했네. 일을 안 근데- 했다기보다는 예. 뭐 이러저런 사정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잠깐 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1억이라고 하는 소득으로 같이 얼마나 그러면 세금 우리가 뭐 실질 부담이 늘어나는 건지를 계산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2008년도에 1억이 있으면 2023년에는 1억 3,666만 원이랑 가치가 같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2008년에 같은 금액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2,186만 원을 냈던 거예요. 약 21% 정도를 실질 과세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2023년이 되면 여기에 똑같이 과표가 적용이 돼서 3,237만 원을 세금으로 내요. 근데 그 말인즉슨 명목 금액은 같은데 세부담은 1,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사실상 실질 소득이 1,000만 원이 줄었고 그게 세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실제로 이렇게 그 뭐 세율이 늘어난 건 아닌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 원천 징수 금액으로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라서 예. 나중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걸 다 더하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그 실효세율을 계산을 해놓은 거를 제가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급여는 2020년까지 연평균 6.2%가 늘어났는데 결정세액은 10.6%가 늘어났죠. 세금을 더 많이 떼갔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과표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만큼 세금을 더 뗀 거고 그래서 보시면 2011년도에 실효세율이 4.07%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효세율이 6.8%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 기간에 증세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효세율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됐네요. 저절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 증세가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과표 구간을 그대로 놓으면 당연히 이제 증세 효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세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나라에서 증세합니다, 뭐 세율 조정합니다 얘기 없었는데도 매년 알고 보니 조금씩. 증세를 하고 있었네 이런 건데.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하는 짓이겠죠. 그러니까 브라켓 크리프라는 용어도 있고. 용어가 있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거 바꾸려 그러면 나라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은데 그 세율 건드리면 막 뭐라고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요게 제일 쉬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득세는 알아서 늘어나겠지. 뭐 이런 구조 아니었을까요? 그렇긴 할 텐데 사실 현대 국가에서 뭐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학계라든지 비판적인 세력들이 당연히 너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서구권에서는 1970년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그 감춰진 증세, 자동 증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1년마다 과표의 그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8,800만 원이다. 올해는. 예. 근데 예를 들면 올해 물가가 4%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는 과표가 여기에 거기 4% 곱하기 올라가서 4를 고반 금액을 더해서 과표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물가 거죠. 연동제로. 물가 연동으로. 오. 그 과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하는 한도 금액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표준공제, 인적공제 이런 것들도 이 한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야, 진짜 진짜 합리적이네. 합리적이다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워. 합리적이. 야 우리가 막 공표하지 않은 거는 몰래 걷진 않아. 딱 그 정신이지 않습니까? 세금이니까.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조금 표가 네, 너무 어느 이렇게 나- 어느 많기는 나라가 합니다만은 어느 나라가 그렇게 이게 OECD 아. 국가들 중에 이렇게 예. 물가를 연동한 나라들 예. 이게 22개국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와. 맞습니다. 상식이지 저게. 와. 국민들이 암소리 안 한다고 그냥 저대로 뭉개는 게 어딨습니까? 근데 역대 세제실장들 다 불러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11개 국가들이 예. 뭐 예를 들면 물가 연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들이 그래 안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연동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정기적이든 아니면 부정기적이든 그때든 이게 물가가 조금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자동 증세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자진 신고한다. 자진 신고. 뭐 자진신고 비슷한 건데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세제실에 근무했던 사람 제 취재원이 있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때 당시에 그 기재부에 있는 소득세제과의 예. 사무관은 해마다 그 예를 들면 소득세 경감 방안 그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5천억 원 정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소득세 경감 방안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매년? 매년. 보통 그랬다고 해요. 매년. 그냥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오른 만큼의 그 5천억 정도는 까야 되는 거라고 뭐라도 생각을 했던 거죠. 컨셉이 있어서 뭐라도 네. 깎아줘야 된다. 공제를 더해주든가. 그래서 과표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특법이라고 하잖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들을 공제를 더해서 딱 5천억 정도의 그 금액이 까질 수 있도록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그 뭐 보고서들을 만드는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한 2008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표 조정도 안 돼, 소득공제, 인적공제 이런 걸로 실질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꾸준히 올라서 7%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동증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되고 있었다는 거죠. 요거 이슈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증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대놓고 자꾸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가. 진짜 기재부에서 싫어하겠다 김상욱 기자. 브라켓 크립. 어쩔 거야 이거. 야 이건 진짜 좀 문제네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세는 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필요하면 증세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으로는. 증세를 왜 해? 의사결정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이렇게 몰래 가만히 있고 난 좋아.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세부적인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진짜 거의 뭐 완벽하게 예. 물가 연동을 해놓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네. 과표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2019년에는 과표가 과표 구간이 저렇게 됐었고 예. 이렇게 됐었는데 보시면 그 10% 구간은 세율이 한도 그 뭐지 과표 끝 지점이 예. 19,400달러. 예. 근데 2022년이 되면 2만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진짜 세금에 관한 미국은 진짜 합리적이야. 뒤에가 숫자가 구체적인 거 보니까 진짜 곱하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하는 거네요. 계산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대충 보시면 뭐 5천만 원 이게 아니고.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 대략 누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다 과표가 6%씩 올랐어요. 아. 2019년 대비 2022년이. 그리고 2023년을 보게 되면 모든 과표가 다 7%씩 올랐습니다. 똑같이. 네. 아, 합리적이네. 말레이시아 이민 세미나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만큼 사실 미국이 소득세를 굉장히 개인 그 소득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과표를 조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 이미 1977년이에요. 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레이건 정부가 예. 경제 회복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할 때 우리 오일 쇼크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다. 네. 근데 요거를 과표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 그 개인들이 얼마나 그 세부담이 크겠냐. 단순히 개인들의 세부담이 큰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당연히 레이건 정부는 또 이렇게 보수 정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게 되면 그만큼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럼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이런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자본소득세, 상속증여세 등등등등 해서 전체 대해서 한 40개 소득세 항목에 이 물가연동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외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몰라서 안 했을 리는 없다. 그거 보시는 거죠? 세제 전문가나 기재부나 뭐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좀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럴 수도 어쩔 수 있잖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런 건 우리도- 없을까? 우리도 그런 거 있을 수 마음이 있을 안- 것 같은데. 우리 뭐 면세자도 많다면서요. 예를 들면 세금은 솔직히 소득세 우리나라는 진짜 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서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어. 갑자기 그분들 내라고 하면 좀 서운하시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월급 올라가면서 세금 내게 되는 거지. 그게 다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예? 그렇죠. 혹시 아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설명을 네. 드릴 텐데 근데 네. 제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많은 걸 한꺼번에 건너뛰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네.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죠. 단순히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업무 태만했다 이런 게 아니라 태만도 했지 뭐. 뭐 그 태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 증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왜요? 증세하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부가세를 올리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증세를 해봤던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부자 증세는 계속 하던데. 부자 증세는 하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 뭐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영을 받기 때문에 아까 과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부자 증세는 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인 증세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 조금 많이 내자 이런 증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왜 증세를 안 해요? 할 증세는 해야지. 해야지. 그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재부가 안을 만들고 그걸 국회에서 논의해서 할 건 해야지. 아, 이제 일단 좀 들어보고. 네, 들어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예. 저기 기재부 출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네. 그때 당시에 기재부의 실세가 기재부 부총리가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하던 최경환 부총리였어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엄청 힘이 셌던 그 부총리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기재부가 물론 이렇게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를 했던 거긴 하지만 음. 연말정산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그 뭐지 그 면세점 이하 납세자의 비율을 나타낸 표예요. 네. 그래서 보통 2014년 이전에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30%, 뭐 중후반.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통의 선진국은 한 자릿수이거나 많아봤자 20%인데 예.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연말정산 개편을 해서 뭘 했냐고 하면 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꾼 거예요. 이거 왜 바꿨냐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면 예. 그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세액공제를 바꾸게 되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예. 많이 본다.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봐서 면세점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중이 14% 포인트나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쵸. 예. 그래서 엄청 올라가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서민들에게 좋다라고 그 조금 뭐랄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이고 그거를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몰아줬던 건데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했다라고 해서 전 언론이 다들 증세다 사실상 증세다라고 하는 걸로 뭐 연일 포화라고 하죠. 계속 예. 증세 폭탄 세금 폭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안 돼서 정부에서 손을 들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그 뭐라고 하죠? 그 보완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연말정산 개편을 했는데 2014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이제 하려고 봤더니 많은 예.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늘었네? 많이 늘었네? 세금 폭탄이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후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세금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상 증세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그때 보완 대책이라고 한 거 만들면서 면세점 이하 비율이 5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당시에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기재부 입장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건 증세도 아니었는데 네. 단순히 고소득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이 혜택을 저소득층에 몰아줬던 건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증세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고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번복해야 되는 이 트라우마 한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증세를 발표하기엔 너무 부담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만 놔두자.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상 그 뭐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그 복지 수요라든지 그 세금을 써야 되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벌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새로 거둘 데가 없기 때문에 가만 이거를 제 생각에는 가만히 뭉개고 있었던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기재부가 만들어서 한번 국회 이미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걸 다시 번복을 했고 이걸 이미 한번 경험을 한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시 뭔가 만들기도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법안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에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스리슬쩍 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해야지. 증세를 할 거면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맨날 못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 증세만 몰래 하든가 아니면 하고 나서 생색 내고 그 연말정산을 소득 공제를 해주던 거를 똑같이 공제를 해주면 소득 높은 사람은 공제를 더 받지 않냐, 효과가 더 크지 않냐라는 이유로 세액 공제로 바꾼 게 많은데 그거 컨셉으로 생각하면 소득 공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공제 받으면 공제액도 큰 건데, 그거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제 받도록 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줄 건 격려해 주고 공제해 줄 건 공제해 주고 해야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도 알겠고 일종의 약간 꼼수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래 증세가 되는 걸 사실은 몰랐을 리는 없고 아는데도 그냥 해외도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운 방법이니까 증세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아까 전에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물가 연동제 하는 나라는 그냥 아주 합리적인 나라들이고 안 하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그 나라들은 그냥 저희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 그걸 올릴 수가 있나요? 다들 세금의 이슈는 있을 텐데. 그러면 내 세금을 줄이겠다는 계속 뜻인데 매년 내 세금 걷는 거를 늘리진 않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스스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잘 될까요? 그게 뭐 나라마다 조금 사정이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었던 나라가 그러니까 그 물가 연동을 하지 않는 나라 중에 세계 주요 국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물가 연동제를 채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칼테 프로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명목 임금이 그대로일 때 그 납세자들이 세부담이 추가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항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읍에서 보고 그 예산을 짤 때
과표를 조정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물가 연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은 과표가 조정이 된다. 실제 세부담이 어떤지를 실무에서 맞습니다. 상상한다. 그렇죠.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물가 반영을 하다가 1970년대 하다가 예. 1980년대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덮었어요. 예.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물가 연동을 해놨더니 세수가 조금 줄더라.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 과표를 조정을 합니다. 여기도 재량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물가 연동을 법으로 하진 않지만 재량적으로 2018년에 과표가 이랬던 걸 2021년도부터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과표가 19% 세율 구간이 37,000에서 41,000달러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나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물가 연동을 하지 않았더니 누적적으로 그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구나. 자꾸 커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예.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네. 야. 일본은 뭐 물가 연동도 하지도 않았고 일본은 물가 연동으로 하면 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점점 더 과표가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내려야 돼. 일본은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일본은 물가 상승률 추이라고 하는 건데 1990년대부터 2020년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명목임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량적으로 혹은 물가 연동제에도 논의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만 제일 후진적인 그래, 소득세 우리만 제일 과세 그러네. 시스템과 관행을 갖고 있다는 뜻이네요. 비합리적이라고 이리 표현을 봐도 이리 하도록 봐도 하죠. 저리 봐도 그러네. 물가 연동으로 자꾸 매년 똑같이 반영하는 나라도 있고 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다 수시로 운영하고. 조정하는 나라들도 있고 어. 그래서 세법 개정안 낼 때 매년 조정하면 되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 하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누적적인 결과가 지금 실효 세율이 4%에서 야. 7%대까지 올라서 있는 결과인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보여줬던 표처럼 소득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증세에 대한 저항이 우리가 좀 강한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건 궁금하긴 하네요. 뭐 증세의 저항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만 증세를 해야겠다라고 어떤 그 예를 들면 정치 집단 정권이 예를 들면 마음을 먹었다. 이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이 무서워서 안 하거나 설득하기도 전에 표가 떨어질까 봐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단순히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성이 그래서라기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비겁하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그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문제인 건 아니고 네. 정치인들은 왜 비겁할까요? 유권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뿐인데. 그럼 유권자들의 입맛이 독특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아니 그렇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내 당선되는데 불리하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의 지출이 우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법안을 내는 건 좋다. 네. 비용 축에서를 붙이자. 예. 그것도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지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비용 축에서를 제대로 붙이자. 근데 비용 국회 그 의안 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만큼의 지출을 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법안들 사이 밑에 붙어야 되는 비용 축에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가? 유권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잘못인가? 아니 게다가 요번에 그 정부에서도 나온 그 세법 바꾸는 거 보면 그러니까 상속세 뭐 이게 지금 그 대주주 증여세 추가로 증여하는 거 그 세율은 좀 깎아주고 기업 전체적으로 좀 깎아주자는 컨셉이 있잖아요. 네. 세금을 깎아줘야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깎아주자는 컨셉이 있는데 소득세는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소득세는 계속 증세하도록 놔두는 거고 다른 걸 지금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중산층 위주의 그 세부담 경감 방안 그런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상속세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조금 조세장이 심해졌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상속세 세수가
뭐 1조, 2조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8.6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것도 물가 연동이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공제라고 하는 과표가 있는 거잖아요. 과표 구간. 과표는 그래서 아니죠. 과표 구간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 기본공제라고 하는 기본공제도 금액이 그대로 있고. 30년, 20, 30년 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배우자 공제 5억, 그다음에 뭐 기본공제 5억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20, 30년 계속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적으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이 기본공제를 현실화하는 방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현실화하고 난 뒤에 세금을 내게 되는 그 사람들은 많이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세율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방안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럼 거죠. 상속세는 어떻게 좀 과표도 그대로고 공제도 그대로인데 소득세처럼 똑같이 둘 다 바꿔야겠죠. 둘 다 바꿔야겠지만 둘다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연동제처럼. 둘 다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세율 30% 내리는 게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 방안이다라고 네. 말을 하려면 사실 소득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건드려야 이 부분은 되는데. 건드리지 않고 상속세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산층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소득세 과표 몇 년째 그대로인 거 그거부터 건드려야지. 그렇죠. 왜 상속세를 갖고 오냐? 맞습니다. 어떻게 동의돼? 저는 동의됩니다. 난 동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소득세 세율은 그래도 네. 다른 나라랑 비슷한데 어. 상속세 세율은 우리나라만 너무 넘버원으로 높으니까, 높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비성장적인 것부터 고쳐야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표정 보니까 아니구나. 뭐 사람마다 그건 판단이 다를 수는 있죠. 아니 뭐 판단이 저는 다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속세율 낮추는 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부터 이게 중산층의 먼저냐. 세부담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의 세부담은 상속세에서도 공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현실화되는 거. 요게 주로 혜택을 주는 거고 사실 상속세율은 이제 그 공제액을 그렇죠. 현실하고 난 뒤에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맞습니다. 문제인. 거기는 중산층이라고 보기엔 조금 과히 돈을 많이 버는 그렇지.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공제를 많이 해서 옛날에는 5억만 가져도 부자니까 5억 이상이면 다 상속세네라고 하다가 네. 요즘에는 그게 뭐 한 10억으로 올라갔으면 10억까지는 봐주고 이루는 다 상속세네.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뜻인데. 컨셉이 맞습니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컨셉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나까지는 세금 안 내야 되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만 상속세든 무슨 세든 세금 내라고 하는 그 컨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면 과하긴 과한데 네. 과하면 1,000만 원을 상속받아도 500만 원 내고 1,000억을 상속받아도 500억을 내고 1조를 상속받으면 5천억을 내야지 1,000억 이상만 상속받을 때만 50% 내고 1,000억 이하는 그냥 가자라고 하는 게 그게 다수결의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다. 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하더라도 어쨌든 공제 구간이라는 걸 뒀으면 그 공제 구간은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속 바꿔가는 게 맞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제도 그거 바꾸고 없애면 그렇지. 없애든지 아니면 공제 구간이 있다는 게 우리는 뭐 맞다고 생각해. 그런 세율의 컨셉이라면 그 구간도 따라서 맞추고 세율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저는 그 말은 맞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음. 공제 그 범위와 세율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려야 된다면 그거는 세율을 건드려야지. 그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지. 요걸 건드리면 요거 이하인 사람들만 혜택 보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2천억 원을 그 해주는 사람도 공제를 5억에서 7억으로 올리면 2억에 해당하는 혜택은 보기는 봅니다. 그분도. 그러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 저는 무슨 말인지 근데 취지는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세금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부담해가 아니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부담해서 적게 번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자. 그렇지.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기능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도 부담률을 똑같이 주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덜 내게 되는. 물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적게 버는 사람들 혹은 적게 상속받은 사람들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부담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에는 맞겠죠. 기본 원칙에는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라고 하는 어떤 것은, 수단을 둔 이유는 그만큼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그 근로소득세 면세자 이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그 모든 그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게 좀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부자들은 많이 내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서민층들은 계속 이렇게 면세 부담을 면세 혜택을 늘려주는 예.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일종의 표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구조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이만큼 내고 세금을 냈으니까 너도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국민들의 컨셉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연동제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을 벌었다. 1억이라고 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1,000만 원이 늘어난 건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물가 연동제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재량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물가 생각해요. 연동제로 해야지 재량으로 하면 그 손 떨려서 어떻게 근데 해. 물가 연동제를 하려면 당장의 이 세수 감소 효과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게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른 그러면 당장에 써야 될 때는 증세할 많이 수 있는데 있어야 어디선가에서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감세가 아니고 또 뉴트럴한 거죠. 물가 연동제라는 건 과표를 물가에 따라 올리는 거는 작년에 걷는 세금만큼 걷는다라는 컨셉이에요. 사실은 감세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맞아요. 걷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걱정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점점 더 고령화되고 일 안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세금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국민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서 작년에 걷었던 세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해서 그 정도만 가지면 그 예산 가지고는 작년까지는 열심히 일하던 분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맞아. 그런 고민은 그러니까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세금도 같이 세수도 늘어줘야 돼서 지금 그 구조 하에서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 브라켓 크립 몰래 크립 한다. 이게 몰래 한다. 그 시험에 나올 수도 필요할 있는.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조건 감세를 해야 돼. 세금을 깎아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과표로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화를 하되 증세를 하려면 다른 증세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원래는 물가 상승만큼 과표를 조정해야 되는데 세수 상황이 그러니 올해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좀 왜 조용히 증세를 그렇지, 즐기냐?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 논리가 있으면 증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증세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즐기고 있는 거니까. 세금 내면서 고맙다는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달라면 주기는 주는데 감사하겠다 하기라고 해야지. 어. 마치 그냥 그냥 받을 돈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지. 기분 나쁘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예. 예전만큼 증세에 대한 어떤 그 맹목적인 반대라든지 예. 공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누군가 증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인식과는 달리 예. 이 정치권에서 치고받는 걸 보게 되면 진짜 좀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는 듯한 그런 여론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어떤 그 생산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가 후지죠. 거기가 알겠습니다. 토론 구조가 거기가 후지죠. 알겠습니다. 좀 더 배워볼 거 없습니까? 더 배울 거 있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배울 거 아, 더 네. 많습니까? 다른 나라 소득세 구조도 그래서 배워야 잠깐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쯤 되느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2008년쯤 보게 되면 17.7%. 예. 굉장히 낮잖아요. 그때 OECD 평균 대비해서도 한참 낮았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긴 22%, 낮았네. 예. 22%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는 이보다 이거는 더 올랐었을 소득세와 테고. 관련해서 이 소득세 전체 때문에 세금, 이만큼 올라 전체 세금? 그렇죠. 전체 세금인 거긴 하지만 이 소득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OECD는 제자리 걸음이네요. OECD의 평균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만 열심히 세금을 계속 저희가 사실 계속 세금 내고 증세를 있었구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세 효과가 있었다. 증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세 부담률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 소득세, 과표,
그래. 그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게 꽤나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그만해라 없다는 이제 거죠. 우리 여기 그만해라,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누적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 뭐지 소득세 세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브라켓 예. 크립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뭐 정면도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정치인들이 하겠지만 그만해라. 물가와 연동하면 하는 게 좋겠다. 물가와 연동하는 게 어쨌든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굳이 재량적으로 바뀌지 않고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괜히 특정 정부가 선거 앞두고 하기 이거 하라고 하면 안 못하니까. 쉽지는 않은 건 인정하는데 맞습니다. 참 이 오늘 영상은 기재부에서 싫어하겠네.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기재부 공무원들도 예. 납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내심 그렇지. 고마워할까?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또. 그러네. 그렇죠? 야, 그러네. 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세금 더 걷기도 좀 걷기는 해야 되는데. 참 세금 얘기는 걱정이죠. 무조건 줄이자고만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그러나 고민은 있어요. 몰래 두리뭉실 구렁이처럼 넘어가지는 마라. 맞아. 뭐 증세도 좋고 감세도 좋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일 조용히 넘어가는 놈이 제일 밉다. 브라켓 크립 자식들 모를 줄 알았지. 사실 증세나 세금은 국민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인 건데 그렇지. 우리의 선택 없이 이렇게 그 뒤에서 말 맞는 몰래 말이네. 증세가 되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맞는 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걷는데도 왜 매년 모자라? 모자란다고 그래 왜? 맨날 왜? 더 걸어가면서. 다른 데서 세금은 뭐 세원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래서 문과세 그런 거 어떻게 아니면 물가스에 말이 됩니까 그거? 저는 그거부터 합시다. 외모 상속세. 외모 상속세. 그건 외모를 타고난 사람은 진짜 너무 그럼. 훌륭한 거야. 아니 그건 너무 큰 혜택이 있어. 혜택이고 그냥 거저 먹는 거죠. 뭐 본인의 노력이 있으니까 외모 소득세라고 뭐가 해야 있습니까? 되나? 김상훈 기자. 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월급에 제가 보기 김상훈 기자는 한 30% 월급의 30%는 무조건 외모세로 내야 돼요. 오늘의 권료는 안 네. 대표님 월급 올려주셔도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안 대표는 네. 그 환급 받아야 돼 외모세는. 내가 보기에 나도 많이 내야 돼. 상속세. 진짜 연말에 많이 환급. 전뭐 환급 시켜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오랜만에 세금에 세금에 대한 고민 잘 배웠네요. 네. 디테일하게 좀 잘 공부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정답은 없죠.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 전체적인 그러니까 컨셉을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도 좀 해줘야 국민들도 알고 국민이 많이 알아야 이렇게 그래야 이놈들 정부도 요거에도 얘기 안 하네. 정치인들도 무서워하지. 이래서 됩니다. 그럼 옳소 그러고 많이 냅니다. 그럼 맞아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나오면 또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